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성우영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만성염증이란에 대한 5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도 지금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구강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어금니 부위에 보면 잇몸뼈가 많이 나빠져 있고 양쪽으로요. 앞니도 마찬가지. 이도 몇 개 사라지셨고요. 아래쪽은 대체로 괜찮지만 뼈들이 많이 나빠지면서 잇몸은 이렇게 잇몸은 뼈만큼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그 속에서 잇몸뼈가 이제 많이 나빠져서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만성염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원인이 이제 오염에 의한 원인이 있는 만성염증 말고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성염증으로 보는 거죠. 예. 만약에 뭐 이런 경우에도 상황이 잇몸이 가라앉고 적절하게 되면 또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무조건 치유가 되지 않는 건 아니고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뭐 우연히 혹은 개인이 생활을 어떻게 조절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환자분의 사진은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이 정도에서 염증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앞니는 조금 가라앉았고 왼쪽 어금니 쪽이나 이쪽 부분에서 일부에서 염증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제 한선염과 비슷하게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르락 내리락. 만약에 피곤할 때는 오르면서 이를 많이 흔들게 될 것이고 꼭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가라앉으면 좀 괜찮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빼시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조금 더 유지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엑스레이 사진 하나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데요. 어금니 쪽은, 위쪽은 조금 그래도 괜찮고, 위쪽 어금니 뒤쪽으로 조금 안 좋으시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성염증 조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체가 나빠지면서 어떤 만성염증 조직이죠. 조직의 오르내림이 몸의 전체를 이렇게 좌우하면서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어집니다. 생활이 좀 제가 저번에 이렇게 새는 항아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구멍이 난 거죠, 그죠? 구멍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이 샌다, 그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음식이 차겠죠. 항아리 안에 음식이 이렇게 차면 이게 구멍이 뭐 아주 크면 이 정도면 물이 금방 빠지겠지만 좀 가늘단 말이에요. 천천히 조금씩은 빠지겠지만 그렇게 빨리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는 항아리랑 비슷하다. 새는 바가지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게 줄어드는 속도도 빠르고요. 다시 또 먹어야 되는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럭처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죠. 몸의 신체의 사이클이 과다 활력으로 갔다가 아니면은 과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과다 활력일 때는 교감이 강하게 작동하고요. 교감신경이 과식일 때는 또 배가 너무 교감신경도 계속 활력이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부교감이 잘 오지 않아 가지고 과식 때문에 몸이 불편하죠. 이렇게 이제 요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진폭이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기 편한데 만성염증과 암을 가진 사람은 강한 진폭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어떤 때는 정열적으로 내일 세상 끝나? 암 걸린 환자분들 그러시죠.
내일 세상 끝나?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니? 그거 다음에 해도 되잖아. 몸부터 먼저 추스리라고. 근데 난 그거 해야 된다고. 진짜 내일 끝날 사람처럼 열심히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떤 데는 몸이 좋다는 거 보면은 막 먹으시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구강 엑스레이 사진을 2장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성염증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런 조직을 갖게 되고 이 조직이 잘 나와가지고 잇몸도 붓기가 쫙 가라앉고 치아도 탄탄해지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빼셔야 되는 치아입니다 라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죠. 뼈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은 줄어드는 겁니다. 염증은. 물론 이런 치아들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취약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너무 안 빼시려는 분도 많으신데 그렇지만 염증은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염증 치아가 나빠지는 것과 염증과의 관계가 100% 일치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동영상 여러 편 찍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려야 되는데 처음 딱 보시는 분들은 많은 오게티들이 많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장시간 동안 이제 치과 진료를 하고 치과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염증과 객관적 증상이 객관적 그 치아의 오염 상태, 치색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인들 있죠, 그죠? 객관적 구강 상태가 염증 정도랑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리고 염증이 줄어들면 뼈가 많이 적고 치조골이 적고 치아가 꽤 오래 유지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염증이 줄어들면, 그죠? 물론 전에 설명드렸듯이 퇴행성 변화는 겪게 되는데요. 퇴행성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염증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속도가 더뎌지더라는 겁니다. 이 염증이 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제3의 원인과 관계 있지 않을까, 몸과 관계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게 된 거고, 제 한선량을 겪으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 전체의 어떤 상태를 위한 염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몸이라는 게 저번에 이제는 의지적인 어떤 두뇌에 대한 의지와 자율성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 경우는 몸의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염증은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되는데, 의지와 두뇌의 의지나 어떤 자신의 어떤 강한 교감신경의 강한 작용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잘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강 상태도 마찬가지고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이런 환자들을 목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 제가 쓰는 면역을 강화하는 면역의 원칙과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결정적인 또 흉성 강화의 테크닉이 있는데요. 그 정도를 쓰지 않더라도 아주 악질이라고 그러죠. 좀 심한 거 아니고 좀 덜한 것들은 치주염이 회복되면서 치아가 탄탄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제 부인, 저의 이제 와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집안적으로 이가 굉장히 그 치주염이 심하게 오는, 그래서 이를 젊은 시간에 빨리 상실하게 되는 어떤 그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목의 쪽은 좀 덜한데 이제 부계 쪽으로 그게 좀 강해서 치주염을 컨트롤하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의 확신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고, 새롭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죠. 치주염이, 만성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팩트라고 하는데, 객관적 상황이라는 거는 치석 같은 거죠. 양치 안 되고 치석.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되지 않고 어떤 치아 쪽, 보통 어금니 쪽에서 진행이 많이 돼요. 제일 끝에 있는 우리가 전체적인 치열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쭉 해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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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해서 이제 7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제 7, 4, 28에서 이제 28개의 치아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끝에 쪽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뇌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물론 치아에 약점이 있으셨어요. 이에 맞물림이 좋지 않은, 교합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조금 치아가 어긋나 있어요. 네, 치아의 교합이 좋지 않다 보니, 물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치아에 무리가 올 수 있는 치아 약점을 가지신 분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7번부터 하나씩 나빠지는 겁니다. 7번 하나 빠져서 임플란트 하고, 그랬더니 또 아래쪽에 염증이 생기고, 이쪽 거 나빠져서 빠지고, 이제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이 됐습니다. 이쪽까지. 이쪽은 뼈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 3개 했더니 또 앞에 게 나빠져가지고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다 하고 났더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앞에 쪽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의 구강 사진입니다. 구강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에서 염증이 생기는데 치석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엑스레이,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더 잘 아실 텐데요. 뼈가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지죠. 이런 부분을 이제 급속 진행형 치주염이라고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치아가 확 나빠지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원인이 어떤 것일까? 저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물론 임플란트를 하면 되니까 이 치아에 빠졌을 때 이렇게 뼈를 다시 회복시키고 임플란트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과 의사분들은 굉장히 판타스틱하다, 환상적이다, 굉장히 너무 멋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시술을 이렇게 해서 세상에 살기 좋아졌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왜 순차적으로 치아가 염증이 하나가 사라져서 임플란트가 되면 염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다른 이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염증을 원하고 있지 않나, 객관적 상황과 관계없이 몸이 염증을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고리식을 하더라도 고리식에서 잇몸 치주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실패율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분이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고 이분도 여기서 이제 염증이 왔는데 이쪽 부분만 급속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죠. 저도 처음에 이제 치과 의사가 되었을 때는 치석이 있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치석이 있고 오염이 있고 이런 원인이 있을 때 구강내에서 세균이 자라서 치석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서 이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더라. 그게 만성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성인형 만성 치주염이라는 거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라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치아는 빠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임플란트나 이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해 넣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성 치주염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퇴행성 치주염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몸이 치석이 상고 치석이 좀 나빠질 때 이게 이제 만성적인 치주염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는 거니까요. 만성 염증이라는 걸 크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더 독한 만성 염증이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 몸의 어떤 스트레스 적용.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의 적용에 의해서 생겼을 때, 심했을 때 그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치주염이 발생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쪽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을 했거든요. 치아가 흔들거리고, 저희 그런 경우에 제가 잇몸 치료도 하고 이렇게 약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잘 안 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면역 강화와 어떤 면역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스탑되면서 지금 괜찮겠죠.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뭐 뼈가 많이 약하다면 치조골이 약해지면은 다시 약한 부위에서는 재발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일단은 위기는 모면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양치 관리가 잘 되면 치아가 오래 간다라고 이렇게 치과에서는 배워서 이 사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뼈가 조금 나빠졌지만 이가 건강한 모습을 띌 때 관리 잘 하셨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몸의 변화가 있었다는 제 와이프의 치료 경험을 통해서 그 환자분에게 집에서 보이지 않게 있었던 그 몸의 변화 몸의 상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환자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실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급속 진행형 염증들이 존재하고 특징적으로 염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없어져서 임플란트가 되면은 염증이 없어지는데요. 심하게는 많은 치아가 임플란트 다 박힌 시간 구강에서 염증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어디서 생기게 될까요? 저는 염증이 존재하려고 한다. 염증이 존재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좀 무게를 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염증이 존재할 때, 만성 염증이 존재하려고 할 때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은 과립구의 어떤 피난처가 될 수가 있죠. 과립구가 줄어들어야 되는 밤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될 수 있고 과립구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과립구가 염증 조직을 키워나가면은 더 많은 과립구가 이제 더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과립구 확대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오래되는 염증이 아니라 객관적 원인이 없는 염증에 있어서 2주 이상 지속되는 좀 악질 염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뭔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사실은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렇지만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거지만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막 생각하면서 막 바쁜 겁니다. 전시 상황이죠. 전시 상황에서 활력을 계속 만들어내고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어떤 이제 중학교 정도 된 고1이었구나. 고1 여자 학생이었어요. 사랑니가 있는 부위인데 보통은 이쪽 부분에 잇몸이 부어 올라더라고요. 치아 뒤쪽으로. 엑스레이를 제가 이렇게 동반하진 않았지만 사랑니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랑니 문제야, 응? 사랑니 염증이야. 사랑니 염증이야. 사랑니를 빼야 돼. 아니면 약을 처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보면 사랑니가 깊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사랑니 있는 곳 위쪽으로 해서 이제 뼈도 형성되어 있고 음식물이 끼는 상황도 아니고 객관적인 원인이 없는 겁니다. 치아가 갑자기 부어 올랐어요. 부어 오른 거거든요. 네, 잇몸 부어 오른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조금 이제 문진을 하기 시작을 했죠. 환자가 고1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공부를 이제 시험을 이제 중학교 때보다는 더 많은 과목을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치아 안쪽에 있는 인후 쪽에 그 전에 인후 쪽에 부어가지고 강한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인후 쪽에.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잇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쪽에 인후에 붓고 이렇게 약간은 헐었을 수도 있고 가라앉아 헐었을 수도 있는데요. 구내염처럼 안에 이제 궤양성으로 해서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파지는 이런 하여튼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인후염이 생긴 상태에 좀 크게 생겼다가 그게 줄어드는 과정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줄어드는 과정에서 잇몸에 사랑니 부분에 잇몸이 부은 겁니다. 당연히 약이 물론 약이 뭐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약이 효과가 없는 거는 뭐 그 바이러스 아니 세균 같은 거의 원인이 그 아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약을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세파기 항생제를 썼고 3일을 썼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더 부은 거예요. 일단 설명은 그래서 이제 더 부었게 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문진을 사실 하게 되고 이렇게 상황을 알게 된 건데 이 큰 인후염이 가라앉으면서 작은 부분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가립부 가다증에 의한 염증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사랑니 쪽에서 뭔가 이제 그쪽에 잇몸 부분에서 조금은 약점이 있었겠죠? 뭔가 기회가 있는 곳에 염증이 생기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랑니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무관할 수 있는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후염의 감소와 함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성염증이 이제 나올 때 다른 염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많은 경험하고 큰 염증이 생길 때 작은 염증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내염도 생겨나고요. 큰 염증 하나 있으면은 될 것을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구내염도 생기고 뭐 입가에도 염증 생기고 다른 염증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몸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죠. 가리고 가다증 약이 잘 듣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세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데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고1 여학생의 입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죠? 정말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데 염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세균의 문제를 탓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듯이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꼭 제가 이제 40대 이후에 되면 이제 만성염증이 많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나이 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1 이런 정도 된 학생들한테도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만성비염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들이 만성비염을 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시기죠, 얼굴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공부에 스트레스가 영향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학생들의 질환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더 늘어나는 거죠. 더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징이 좀 다른데요. 중고등학교 시기에 일어나는 것과 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조금 발생하지만 보통 5세, 6세 때 소아암이 많이 발생하고 40대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관련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보 도로 교수 있죠. 아보 도로 교수의 책에서도 제가 만성염증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과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적어나는 어떤 경험담을 적어놨는데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했고 그래서 가립부 가다증에 대한 가립부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꼭 나이 든 사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염증들이 있죠.
다양한 염증이라고 하면 뭐 이제 만성 염증이 이제 귀에 아까 있고 천식 그죠? 애들도 천식도 많이 생기죠. 아까 있으면 비염, 비염, 천식, 목에 생기는 거, 그다음에 피부에 생기는 거, 여드름, 아토피 같은 거, 귀에도 생겨요. 중이염도 만성 중이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많은 문제들, 만성 염증들이 생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직이 하나 형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을 장악한다. 그리고 뒤흔든다 그랬죠 아까. 음식을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게 되고 새니까. 왜 새냐? 샌다는 거 뭐냐면은 에너지가 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염증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는 것을 영양소가 새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뭐 샌다고 하니까 너무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좀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염증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염증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립으로 가겠죠. 우리 보면 많은 염증이 나이가 들면 이제 간에서도 만성 염증 생기고 신장, 간은 신장 콩팥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뭐 구내염도 나이가 드시면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4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받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또 다양한 뭔가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생겨났다면 이건 상당히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았어도 개인을 흔들지만 개인의 어떤 본능을 장악하죠. 본능, 식욕 같은 거나 그리고 활동성이 증가되고요. 막 이렇게 날뛰입니다. 많이 먹고 그리고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성인 같은 지루성 피부염도 많이 생기고요. 고생하시는 분 많죠. 그 다음에 관절염증,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서양에서는 분류하는데 서양에서는 자가 면역이라는 개념. 왜 생겨날까? 왜 염증이 생겨나려고 할까? 왜 세균이 없는 염증들이 생겨나려고 할까? 자가 면역 같은 건 세균이 없는 염증들이거든요. 그리고 closed space 안에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오염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내부 공간에서의 염증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염증들이 있고 상처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만성염증이 상처 문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만성염증이 존재하려고 한다. 이 존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필요에 의한 대뇌의 의지라고만 그러는데요. 대뇌에서 이제 작용 중에서 이제 정상적인 사고 작용 말고 스트레스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뇌 전두엽에서 우리 사고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꼭 의지만이 아니고 생각,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있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 의지, 감정적인 부분까지 관련된 거죠. 사고 체계는 정신 쪽에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로 보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의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의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것도 있고. 잠재적인 것이 이렇게 베이스 라인에 쭉 깔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염증이란 거는 몸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그리고 몸의 필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닭고기를 먹었을 때 이렇게 뼈드락지 생기는 것처럼 몸의 어떤 열 발산, 에너지 발산을 위해서 생긴다. 이게 이제 저는 염증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죠?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거나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의지의 필요성에 의한 의지의 필요에 의한 염증들이다. 이것은 좀 더 악질이다. 만성 염증 그죠?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이제 객관적인 원인에 의한 게 있죠. 객관적 원인이 세균이라든지 치석이라든지 몸에 나쁜 어떤 현상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불결하다든지 몸을 전혀 안 씻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령
세균들이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자랄 수 있겠죠. 객관적 원인에 의한 만성염증. 원인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면역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몸에 의해서 몸의 필요에 의한 건 사실 만성염증은 잘 안 되고 급성으로 한 번씩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성염증은 객관적 원인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의지의 필요에 의한 더보다 악질의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것은 암의 어떤 전 단계 정도에 대한 전환 병소의 가능성이 있다. 암은 과립구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로서 염증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몸을 더 많이 뒤흔든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걸 결국에는 암 조직을 볼 수 있고, 이 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과립구가 증가가 일어나고 폭증하죠. 과립구의 증가의 어떤 스트레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젖산을 공급하는 과립구가 숫자가 증가되고 림파구가 감소되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암 발생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얼마 더 있다가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염증의 또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